여러분, 자연 선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시리즈 종 그리고 종류 단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란 자연 환경에 따라 생존에 적합한 생물들이 남게 되고 부적합한 생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윈이 진화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자연 선택의 예로서 교과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추나방과 다윈의 핀치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주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후추나방과 핀치새에 연관된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본적인 내용이겠죠? 후반부에는 특별히 후추나방의 실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 과정에는 자연 선택과는 별도로 실험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추나방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후추나방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구분되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밝은 색의 이끼들이 나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때 살았던 어두운 색 나방들은 새들의 눈에 잘 띄어 먹히게 되었고 반면에 밝은 색 나방들은 주위의 밝은 색 이끼로 인해 새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자연 선택되어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로 나무를 덮고 있던 밝은색 이끼류가 사라지게 되어 어두운 색의 나무 줄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반대로 밝은색 나방들은 주위의 어두운 색 나무색으로 인해 새들에게 눈에 잘 띄어 먹히게 되었고 반면에 어두운 색의 나방들이 새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자연 선택되어 상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번에는 다윈의 핀치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35년 비그로를 타고 태평양의 에콰도르령에 속한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윈은 야생 동물들을 관찰했는데 특별히 핀치새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서식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 핀치새가 오래전에 대륙에서 이주하여 온 후에 격리와 자연 선택을 겪으며 지역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진화될 것으로 그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사실 다윈이 스스로 이와 같이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핀치새는 다윈의 일기에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기만 하며 1859년 그가 쓴 종의 기원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0년 중엽에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과장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내용이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실리므로 다윈하면 핀치새가 떠오를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다윈의 핀치새로 불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셨죠? 후추나방과 핀치새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연 선택이란 환경에 따라 생존에 적합한 생물들이 남게 되고 부적합한 생물들은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시리즈에서 개의 털이 추위와 더위에 따라 다양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방주에 두 마리의 개가 탔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A 유전자 쌍인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며
소문자 A는 털을 덜 길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끼를 낳으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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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조합되겠죠. 이 중에 대문자로만 조합된 개가 털이 가장 길겠죠. 그리고 소문자로만 조합된 개들이 털이 가장 짧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조합된 개는 중간 길이겠죠. 홍수 심판에 이어 빙하 시대와 함께 추위가 시작되며 털이 짧은 개들은 추위에 견디기 어려움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겠죠. 한편 털이 긴 개들은 추위에 견딜만 하므로 그냥 남아 있었겠죠. 대문자 대문자 개들은 주위에 있는 대문자 대문자 개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새끼를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대문자만 가진 털이 긴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이때 추위와 더위로 인해 격리가 일어났고 자연 선택이 발생한 겁니다. 추운 곳에서는 털이 긴 개들이 선택되었으며 더운 곳에서는 털이 짧은 개들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 집단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들끼리 교배했을 것이므로 생존하도록 했었던 각자의 유전 형질을 가진 새끼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연 선택의 선택자를 추위와 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따라서 개들이 선택되거나 제거되었잖아요. 지금 다루고 있는 후추나방의 경우에서 선택자를 새로 설정하여 실험을 한 것이며 핀치새의 경우는 환경이 선택자가 된 겁니다. 자연 선택과 격리는 실제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 선택이나 격리 과정을 통해 과연 종류를 바꾸는 진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의 자연 선택 과정을 보세요. 종류가 변했나요? 여전히 개죠. 자연 선택은 실제 일어나지만 종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될 수 없는 거죠. 모양이 변한다고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류가 변해야 진화입니다. 모양은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다윈의 핀치새에서 부리가 다양해졌다고 다른 종류의 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핀치새인 겁니다. 후추나방이 자연 선택되었다고 다른 종류가 되었나요? 여전히 후추나방이죠. 자,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후추나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실험에 의해 밝은색 나방이 어두운색 나방으로 변했나요? 아닙니다. 단지 밝은색 나방 개수가 많았다가 어두운색 나방의 개수가 많아진 것뿐이죠. 이 경우는 색깔조차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개체수만 달라진 겁니다. 이번에는 자연 선택과 유전 정보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개의 예 그림에서 맨 밑에 유전 정보를 보겠습니다. 털이 길어졌어도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된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유전 정보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문자 A를 잃어버리며 털이 길어진 거죠. 즉, 자연 선택된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합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집단은 처음에 집단이 가졌던 것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후추나방이나 핀치새도 개의 예와 같이 다양해진다고 해서 유전 정보의 증가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집단은 처음부터 각자 안에 이미 존재했던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결코 새로운 생물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자연 선택 과정 가운데 진화를 관찰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전 정보의 재배열만 일으킬 뿐이니까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후추나방에 대하여 저명한 동물학자인 매튜스가 다윈의 종회기원에 1971년 판 서문을 부탁받았을 때 후추나방을 진화의 예로 수록된 내용을 보며 진행 중인 진화가 아니라 단지 자연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는 후추나방이 진화가 아닌 자연 선택의 예라는 것과 진화와 자연 선택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선을 확실히 그은 거죠. 1980년 11월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대진화에 관한 컨퍼런스란 이름으로 전 세계의 진화과학자들이 모인 역사적인 학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대진화란 어떤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새로운 종류로 바뀌는 실제 진화를 말합니다. 한편 소진화란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유전적 다양성만을 의미하죠. 자연선택도 유전적 재조합에 의한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소진화만을 보여줍니다.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루이는 사이언스지에 이와 같이 실었습니다. 시카고 회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진화의 메커니즘이 대진화의 현상을 설명할 만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명확히 주어질 수 있는 대답은 NO, 아니다였다. 즉 유전적 재조합이 이루어지는 자연선택에 의한 소진화가 종류를 바꾸는 대진화의 메커니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화론자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루이는 그에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진화론자인 아엘라 교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죠. 그가 확신에 차서 했던 언급도 인용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축적되지 않는다. 확실한 거죠.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진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은 모두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몇 개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학자며 진화론자인 앤들러는 자신의 책에서 진화를 일으키기에 자연선택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선택과 진화는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선택은 충분히 흔하다. 따라서 자연선택이 진화에 중요한 것 같다. 그러나 자연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도수의 변화 과정일 뿐이다. 아까 후추 나방 보셨잖아요. 빈도수만 바뀐 겁니다. 따라서 자연선택은 형질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물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의사며 생화학자인 덴튼의 말입니다. 새로운 종에 대하여 말할 것도 없고 다윈이 실제로 자연에서 진화를 일으킬 만한 자연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를 지시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창조과학자며 식물생리학자인 베튼의 말인데요. 자연선택과 유전 정보에 대하여 잘 요약했습니다. 자연선택은 어떤 집단에 이미 존재된 특성을 말하는 유전 정보에만 적용된다. 정보를 만들 수는 없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대중에게 전달하기에는 어설프다. 진화론자들은 왜 대중에게 전달하기 어설플까요? 자연선택과 진화론은 결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연선택은 실제 존재한다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선택이란 용어를 다윈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의 개념을 설명했던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두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과학자였습니다. 1700년대 린네는 현대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저명한 학자죠. 그는 자연계에 적응과 경쟁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응 과정이 종류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종의 고정성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그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날 종이라고 불리는 스피시스는 린네가 창세기의 종류의 라틴어 번역에서 따온 겁니다. 크리스천인 동물학자 블라이스는 자연 상태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1837년, 그러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하기 22년 전이죠. 자연사 매거진에 그의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동식물을 원래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달라진 환경 때문에 생물들이 자연에 선택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블라이스의 매거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라이스가 성경적으로 적용했던 자연 선택을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다룬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자연 선택과 존재하지 않는 진화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과학 교과서에서 아직도 자연 선택을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최근 과학 교과서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진화를 설명하며 다윈은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다. 현대 이전학의 발전으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한 섬에서 큰 부리 핀치가 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후추나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후추나방의 사진을 보여주며 생존 경쟁과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가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연선택과 별개로 이 후추나방의 실험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수행되었습니다. 영국의 버밍햄 근처의 공해로 오염된 숲속에서 1955년 유전학자며 진화론자인 캐틀웰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후추나방의 날개에 밝은 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연 상태인 검은색의 후추나방을 함께 풀어놓았습니다. 또한 이 두 나방에게 새를 풀어놓았습니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나무줄기가 검게 된 환경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게 표시한 나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연 상태인 검은색 나방들이 매우 많이 남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캐틀웰은 새들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나방을 더 많이 잡아먹는 자연 선택을 실제로 확인시킨 실험이며 후추나방에게 새들이 자연 선택의 선택자로서 행동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산업혁명 전후에 대한 변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면서 후추나방의 색깔로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던 자연선택과의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이 실험은 심각한 문제들이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방과 새들의 활동 시간대의 차이입니다. 캐틀웰은 실험을 할 때 나방들을 주로 낮 시간 동안 풀어놓고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후추나방은 야행성입니다. 후추나방이 야행성 곤충이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낮에는 행동이 둔해져서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새들은 주로 낮에 활동합니다. 각자의 활동 시간대가 맞지 않는 거죠. 여기부터 실험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제기된 문제는 후추나방의 서식지에 관한 겁니다. 캐틀웰은 자신의 논문에 후추나방이 노출된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사진을 게재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 이에 대한 반복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후추나방은 나무줄기에 쉬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과학자들이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 보실까요? 후추나방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후추나방의 어떤 형태도 노출된 나무줄기는 적당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많은 나방들은 덮개가 있는 밑이나 옆의 좁은 가지들 아래에서 쉼을 취할 것이다. 나비와 나방 전문가며 유전학자인 클라크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낮 시간 동안에 나방이 쉬고 있는 장소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25년 동안 우리의 포획망 근처에 있는 벽이나 나무줄기 위에서 단지 2마리의 후추나방만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당연히 의문이 들죠. 캐틀웰은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고 노출된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나방 사진은 어떻게 찍은 것일까요? 후추나방의 사진은 극적으로 연출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사진은 접착제로 붙여 찍은 위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후추나방의 색깔에 대한 문제입니다. 캐틀웰은 후추나방의 날개에 밝은 색을 칠함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추나방은 이와 같이 두 극단적인 색깔의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전 범위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결코 실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설정이죠. 더 나아가 나방을 새에 대한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했습니다. 나방은 자연 상태에서 위장을 잘하며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치를 잘 설정하는 곤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캐틀웰은 이런 나방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방을 노출된 나무줄기에서 새들에게 먹히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생물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여기서 후추나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방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다.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개체수가 변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자연 선택에 대한 공통적 결과입니다. 실험의 문제점을 보면 후추나방과 새들은 활동 시간대가 다르다. 나방의 서식지는 문제가 있었죠. 나방의 서식지는 노출된 나무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추나방은 실험에서와 같이 밝고 어두운 두 극단적인 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나방은 자신을 잡으려는 새에게 수동적이지도 않다. 더 나아가 사진도 조작된 겁니다. 과연 이런 후추나방이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실험일까요? 과연 진화를 지지해줄 예로서 사용될 만한가요? 이런 심각한 허점들 때문에 진화론자며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코이는 네이처지의 후추나방을 과학책에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이는 후추나방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같은 동일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웠던 후추나방의 실체를 알았을 때 정말로 놀랍고 허무했다는 거죠. 후추나방 실험은 결과를 먼저 예상하고 그 예상된 결과대로 방법을 유도한 조작 실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후추나방에 대하여서도 이번에 소개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학자들이 이는 진화 증거가 아니며 실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조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학 교과서에 남아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최근에 한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를 보겠습니다. 밝은색을 띠는 지의류가 나무줄기를 덮고 있을 때에는 검은색 나방보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더 많았지만 지의류가 사라져 나무줄기의 어두운 색이 드러나자 이전보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후추나방 실험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저자들은 후추나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실험 과정의 오류들을 모르고 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생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생육, 즉 교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창조하셨음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더 나아가 홍수심판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등장했습니다. 환경이 점점 악화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악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생물들에게 이때부터 격리와 자연선택이 부여되었습니다. 자연선택은 진화의 예가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 악화된 역사를 겪었다는 성경 역사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선택은 창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작위 같은 자연선택을 통해 창조하셨을 리 없습니다. 자연선택은 창조된 다음에 범죄 이후에 악화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피조물의 생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울러 후추나방과 핀치셋 그리고 과학교과서에 그릇된 상황을 보며 과학자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흠 많은 죄인인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